지독한 알코올 냄새가 방 안의 축축한 공기와 뒤섞여 한유리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는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부서진 소주병 조각 옆으로 번지는 끈적한 액체를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뺨은 불에 댄 듯 화끈거렸고 입술에서는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어떤 육체적 고통도 그녀의 심장을 옥죄는 절망감보다 크지는 않았다. 빗줄기가 낡은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아버지는 소파에 쓰러져 있었다. 괴물처럼 코를 골며 내뱉는 숨결마다 역겨운 술기운이 풍겼다. 붉어진 얼굴과 축 늘어진 몸은 그가 적어도 몇 시간 동안은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유리는 이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폭력이 끝나고 잠시나마 찾아오는 이 불안한 정적의 순간,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지금은 아픔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도망쳐야 한다.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었다. 내일 아침 아버지가 술에서 깨어나면 모든 것이 다시 반복될 것이다. 변명 후에 그리고 또다시 이어지는 폭력의 굴레, 유리는 더 이상 그 지옥을 견딜 힘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이 낡은 장롱으로 향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전 재산인 낡은 옷 몇 벌과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손거울이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들을 챙길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무언가를 가지려는 욕심은 발목을 잡을 뿐이다. 그녀는 맨발로 소리 없이 현관으로 향했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가늘게 떨렸다.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유리는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소파를 돌아보았다.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벗어나고 싶은 끔찍한 악몽일 뿐이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빗물과 함께 훅 끼쳐왔다. 유리는 망설임 없이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순식간에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상관없었다. 오히려 세찬 빗줄기가 그녀의 타는 듯한 뺨을 식혀주고 머릿속의 혼란을 잠시나마 씻어주는 것 같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그저 이 집에서, 이 동네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져 흐릿한 세상을 만들고 있었다. 유리는 정처 없이 달렸다. 발바닥이 아스팔트의 거친 감촉에 쓸려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에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오직 세차게 쏟아지는 비와 바람 소리만이 그녀를 따라올 뿐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빗물에 섞여 누구도 그녀가 우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달렸을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었을 때 유리는 부유한 동네의 한적한 골목길에 다다랐다. 높은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저택들은 그녀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잠시 담벼락에 기대 숨을 고르던 유리의 눈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도 매끄러운 광택을 자랑하는 한눈에 봐도 값비싸 보이는 차였다. 차는 가로등 불빛 아래 조용히 서 있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자세히 보니 뒷좌석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다. 아마도 차 주인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 순간 유리의 머릿속에 충동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저 비를 피하고 싶었다. 추위와 두려움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대신 저 아늑해 보이는 공간에서 잠시라도 몸을 숨기고 싶었다. 이성은 미친 짓이라고 경고했지만 이미 한계에 다다른 몸은 본능을 따랐다. 유리는 주위를 한번 둘러본 뒤 조심스럽게 차를 향해 다가갔다.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틈을 잡고
아주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게 문을 열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의 냄새와 은은한 방향제 향이 코끝을 스쳤다. 바깥의 혼돈과는 전혀 다른 고요하고 안정된 세계였다. 유리는 망설이다가 결국 차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그리고 문을 살며시 닫았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다. 빗소리마저 아득하게 멀어졌다. 유리는 시트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비를 맞으며 추위에 떨지는 않아도 되었다.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녀는 이대로 잠시만, 아주 잠시만 눈을 붙이기로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유리는 부드러운 엔진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차가 움직이고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차 주인이 돌아온 것이다. 어떻게 하지?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나? 아니면 조용히 숨어 있다가 기회를 봐서 도망쳐야 하나? 머릿속이 하얘지고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운전석에는 누군가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옆모습 실루엣만이 희미하게 보였다. 차는 부드럽게 골목을 빠져나가 넓은 도로로 진입했다. 유리는 숨을 죽인 채 남자의 시선이 백미러로 향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날렵한 콧대,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이 차창 밖을 스쳐 지나가는 불빛에 잠깐씩 드러났다. 유리는 그 옆모습이 어딘가 낯익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다. 그때 남자가 잠시 차를 신호에 멈춰 세웠다. 그리고 무심코 고개를 돌려 조수석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유리의 존재를 발견했다. 남자의 눈이 순간적으로 가늘어졌다. 그는 놀란 기색도 없이 그저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다. 유리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누구지?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차 안의 정적을 갈랐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유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기억의 파편이 있었다. 맞은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테이크아웃을 해가던 남자. 거대한 진성그룹의 본사 건물로 유유히 사라지던 그의 뒷모습. 직원들 사이에서 냉혈한으로 불리던 젊은 CEO. 그리고 그녀가 감히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멀리서 혼자 가슴에 품었던 사람. 남자가 실내등을 켰다. 환한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남김없이 드러났다. 흠잡을 데 없이 잘생긴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 차가운 눈빛은 유리의 기억 속에 있던 모습 그대로였다. 유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거나 아니면 잔인한 신의 장난일 것이다. 그녀는 간신히 떨리는 입술을 열어 그의 이름을 불렀다. 아주 작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지훈 씨. 그녀가 도망쳐 나온 지옥의 끝에서 마주한 것은 그녀가 한때 동경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던 하늘 위의 별. 그녀의 초라한 현실과는 영원히 맞닿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 강지훈. 그가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차에 몰래 숨어든 이름 모를 비참한 침입자일 뿐이었다. 그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쉬어졌다. 그는 그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강지훈의 얼굴에는 감정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그는 마치 예상치 못한 비즈니스 보고서의 수치를 검토하는 듯한 눈으로 한유리를 훑어보았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 흙투성이가 된 낡은 옷, 그리고 공포와 혼란이 뒤섞인 채 떨고 있는 두 눈.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 그의 평정심을 흔들지는 못하는 듯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 톤 더 낮고 차가워져 있었다.
어떻게 내 차에 타게 됐는지 설명해봐. 질문이었지만 사실상 신문에 가까웠다. 유리는 그의 시선 아래에서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버지를 피해 도망쳤다고 갈 곳이 없어서 문이 열린 차에 무작정 숨어들었다고 그 어떤 말도 지금 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녀는 그저 비참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문이 열려 있길래 비를 피하려고 잠깐만. 유리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수준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그의 얼굴을 마주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의 변명은 너무나 초라하고 설득력이 없었다. 그의 입에서 경찰이라는 단어가 나올까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차라리 빗속으로 다시 내쫓기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지훈은 대답 대신 차를 다시 출발시켰다. 유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는 그녀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능숙하게 핸들을 조작하며 밤의 도시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어디로 가는 걸까? 경찰서 아니면 그냥 적당한 곳에 그녀를 버리려는 걸까? 불안감이 극에 달했지만 유리는 감히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다. 그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차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지우는 익숙하게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차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는 안전벨트를 풀며 짧게 말했다. 내려. 유리는 잠시 망설였다. 여기가 어디인지, 왜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왔는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다. 그는 앞장서서 걸었고 유리는 마치 죄인처럼 그 뒤를 따랐다. 전용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유리는 숨을 멈췄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녀가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공간이었다. 광활한 거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눈부신 야경.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최소한의 가구들은 공간을 더욱 넓고 공허하게 만들었다. 지우는 현관에 서 있는 유리에게 다가와 흠뻑 젖은 그녀의 옷에서 떨어지는 흙탕물이 바닥을 더럽히는 것을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욕실 쪽을 가리켰다. 씻어. 그리고 이걸 입고. 그가 던져준 것은 남성용의 흰색 티셔츠와 회색 트레이닝 바지였다. 그것들은 유리의 몸에는 터무니없이 클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작게 속삭였다. 뜨거운 물이 몸에 닿자 유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자기도 모르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따뜻한 물줄기는 그녀의 몸에 묻은 흙탕물뿐만 아니라 지난 몇 시간 동안 겪었던 공포와 서러움까지도 함께 씻어 내리는 것 같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끔찍했다. 퉁퉁 부은 눈 터진 입술, 그리고 뺨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손자국. 그녀는 서둘러 상처를 가리고 싶어서 허겁지겁 몸을 씻고 그가 준 옷으로 갈아입었다. 옷은 예상대로 너무 컸다. 소매는 몇 번이나 걷어 올려야 했고 바지는 허리끈을 꽉 조여매야 흘러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깨끗하고 뽀송뽀송한 옷의 감촉은 그녀에게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정감을 주었다. 욕실에서 나왔을 때 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다. 그는 유리를 한번 쳐다보더니 맞은편 소파를 턱으로 가리켰다. 앉으라는 무언의 명령이었다. 이름이 뭐지? 그가 처음으로 물었다. 한유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왜 도망친 거지? 그 얼굴의 상처는 뭐고?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동정심은 한치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듯 보였다. 유리는 차마 아버지에게 맞았다는 말을 할 수 없어서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치부를, 그것도 짝사랑했던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 바로 그 순간 유리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진성그룹 본사 맞은편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이었다. 매일 아침 8시 30분 그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나타나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다. 다른 직원들은 그의 냉정한 태도와 위압감에 질려 주문받기를 꺼렸지만 유리는 그 시간을 남몰래 기다렸다. 그가 잠시 머무는 그 짧은 순간이 그녀의 고된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낙이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한 손님이 유리의 실수에 대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그녀를 모욕했다. 유리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그때 늘 무심하게 커피만 받아가던 강지훈이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는 그 손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나지막이 말했다. 그만하시죠. 시끄럽습니다. 그 한마디에 소라는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는 평소처럼 커피를 들고 유유히 카페를 나갔다. 그는 아마 기억조차 못할 사소한 일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저 소음이 듣기 싫었을 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리에게 그 순간은 구원과도 같았다. 세상의 모든 부당함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그녀의 동경은 짝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정으로 변해갔다. 그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리고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까지도. 하지만 지금 눈앞에 그는 그녀가 상상 속에서 그려왔던 다정한 구원자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차가웠고 그녀의 상처에 무심했으며 그녀를 귀찮은 문제거리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현실의 강지훈은 그녀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다. 유리는 쓰라린 현실을 깨달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냥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날이 밝는 대로 바로 떠나겠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대답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린 채 말했다. 저쪽 방에서 자,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하지. 그의 말은 더 이상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통보였다. 유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가리킨 방문을 향해 걸어갔다. 손님용으로 보이는 그 방 역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호텔방 같았다. 유리는 푹신한 침대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지옥 같은 집에서 도망치고 있었는데 지금은 꿈에 그리던 남자의 펜트하우스에 와 있다.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의 아이러니에 허수음이 나왔다. 그녀는 안전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롭고 비참했다. 그녀는 이 차갑고 거대한 공간 속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한유리는 낯선 침묵 속에서 눈을 떴다. 어젯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창문 밖은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여기가 어디인지, 왜 자신이 이렇게 넓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있는지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곧 차가운 현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곳은 강지훈의 집이다. 그녀는 그의 펜트하우스에 있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다. 유리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방문을 아주 살짝 열었다. 거실에서는 희미하게 커피 향이 풍겨왔다. 강지훈은 이미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식탁에 앉아 태블릿 PC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간단한 토스트와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는 유리의 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일어났나?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유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가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주방에 먹을 건 알아서 찾아봐. 난 출근해야 하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식탁 위에 신용카드 한 장을 놓았다. 필요한 거 있으면 이걸로 사고 저녁에 돌아와서 다시 얘기하지. 그의 행동은 마치 곤란에 처한 직원을 대하는 상사처럼 지극히 사무적이고 건조했다. 그 배려 속에는 어떠한 온기도 없었다. 그의 말은 유리에게 감사함보다는 오히려 비참함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그의 동정이나 자선을 바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우는 그런 유리를 잠시 쳐다보더니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현관을 나섰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자 거대한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유리 혼자만 남게 되었다. 적막함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유리는 그가 남기고 간 신용카드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신세진 것들에 대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준 옷을 손으로 조물조물 빨아 건조대에 넣고 자신이 썼던 게스트룸의 침구를 완벽하게 정리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거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모델하우스처럼 정갈했지만 그녀는 혹시라도 먼지 한 톨이라도 있을까 싶어 걸레를 찾아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그렇게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청소를 하는 동안 유리는 자연스럽게 그의 공간을 둘러보게 되었다. 책장에는 경영 관련 서적들만 가득했고 벽에는 그 어떤 가족 사진이나 개인적인 물건도 걸려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철저하게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에 혼자 사는 그가 조금은 외로워 보인다고 생각했다. 해가 지고 통유리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유리는 저녁도 거른 채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다. 밤이 깊어져서야 도어록 해제음이 들리고 그가 돌아왔다. 그는 낮보다 더 피곤하고 날카로워 보였다. 그는 소파에 겉옷을 던져놓고 넥타이를 풀며 청소된 집안을 한번 쓱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변화도 읽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유리는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가 있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그녀의 머리채를 잡았다.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몸은 쇳덩이처럼 무거워 움직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일그러진 얼굴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순간 유리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다. 강지훈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아마도 그녀의 비명 소리를 듣고 온 모양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떨고 있는 유리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의 순간 스쳐 지나간 것은 짜증이 아닌 아주 희미한 당혹감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가더니 잠시 후 물 한 잔을 들고 돌아왔다. 그리고 침대 옆 협탁에 잔을 내려놓았다. 꿈인가? 그가 물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무뚝뚝했지만 아까의 날카로움은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유리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직도 꿈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해 가늘게 몸을 떨고 있었다. 지우는 잠시 서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서툰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냥 꿈일 뿐이야. 그의 서툰 위로는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다. 유리의 격렬했던 심장 박동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다. 낯선 곳에서의 공포와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지우는 유리가 어느 정도 진정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유리는 그가 두고 간 물잔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얼음장 같은 갑옷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을 본 것만 같았다.
한편 자신의 침실로 돌아온 지우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유리의 겁에 질린 눈빛과 가녀린 어깨의 떨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골치 아픈 침입자라고만 생각했던 그녀에게서 과거의 상처로 고통받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출근 준비를 하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냉정하고 단호했다. 김 비서, 사람 좀 찾아봐. 이름은 한유리. 아마 20살 전후일 거야. 그는 어젯밤 그녀에게서 들은 최소한의 정보를 전달했다. 그리고 한유리의 아버지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봐. 아마 알코올 중독에 폭력 전과가 있을지도 몰라. 내게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해. 그는 전화를 끊고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귀찮은 일에 휘말리는 것은 질색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얼음 같은 세계에 예기치 못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다. 한유리는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냈다. 그녀는 그의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 애썼고 그는 그런 그녀를 마치 가구처럼 대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악몽 이후 그들 사이에는 미세한 변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그의 앞에서 조금은 덜 얼어붙게 되었다. 그 변화의 시작은 그가 저녁 식탁에서 불쑥 던진 한마디였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어. 그는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한유리 씨에게 제안할 게 하나 있는데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씨라는 호칭을 붙였다. 유리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우리 회사 자료관리팀에 임시직 자리가 하나 비었어. 복잡한 일은 아니고 낡은 서류들을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단순 업무야. 월급은 제대로 지급할 거고 그의 제안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었다. 그녀가 언제까지고 그의 집에 신세만 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스스로 돈을 벌고 독립할 기회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은 그에게 더 큰 빚을 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자존심이 망설이게 했다. 제가 그런 큰 회사에서 일할 자격이. 그녀가 우물쭈물하자 그가 말을 잘랐다. 자격은 내가 판단해. 이건 자선이 아니라 거래야. 당신이 내게 진 빚을 갚을 기회를 주는 거지.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틀리지 않았다. 유리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음 날 유리는 그의 비서가 준비해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진성 그룹 본사로 향했다. 거대한 빌딩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반짝이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처럼 느껴져 자꾸만 몸이 움츠러들었다. 자료관리팀은 본관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조용한 부서였다. 부장은 지훈에게서 미리 연락을 받았는지 유리를 별다른 질문 없이 맞이했다. 그는 창고처럼 쌓여있는 먼지 쌓인 서류 상자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한유리 씨가 할 일은 저것들이에요. 지난 10년치의 계약서들인데 뒤죽박죽이라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있었죠. 그냥 연도별로 분류만 해줘도 고마울 겁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귀찮고 따분한 일이었다. 하지만 유리에게는 구원이었다. 그녀는 무언가에 몰두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녀는 그날부터 묵묵히 서류들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다른 직원들이 잡담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도 그녀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서류를 분류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컴퓨터에 입력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수록 혼돈의 공간은 점차 질서를 찾아갔다. 며칠 후 유리는 서류를 정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몇 년 전에 해외 건설 계약 관련 서류 뭉치에서 중요한 첨부 문서 몇 장이 빠져 있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밤늦게까지 남아서 산더미 같은 서류들을 모두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전혀 다른 프로젝트 파일 깊숙한 곳에서 그 빠진 문서들을 찾아냈다. 그것은 사소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서들이었다. 다음 날 유리는 망설이다가 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부장은 대수롭지 않게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내용을 확인한 그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그가 놓쳤던 그 서류들은 회사가 거액의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였다. 부장은 유리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이걸 한유리 씨가 다 찾아냈다고요. 정말 대단하군요. 고마워요. 그 소식은 곧바로 강지훈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비서의 보고를 받으며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저 그녀에게 시간을 때울 만한 소일거리를 던져준 것뿐이었는데 그녀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는 태블릿으로 자료관리팀의 CCTV 영상을 돌려보았다. 영상 속에서 유리는 묵묵히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집중해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어딘가 그와 닮아 있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다. 유리는 아직 회사에 남아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회사 앞 김밥집에 들러서 저녁 세트 좀 사가. 운전기사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그는 무심하게 덧붙였다. 자료관리팀에 야근하는 직원이 있어서 그는 결코 그 음식이 유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한편 유리의 아버지는 술이 깨자마자 딸이 사라진 것을 알았다. 그는 며칠 동안 동네를 뒤지며 행패를 부렸다. 그러던 중 그는 유리가 일했던 카페 근처의 한 상인에게서 결정적인 단서를 얻었다. 며칠 전 비 오는 밤 한 젊은 여자가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이었다. 그리고 그 차가 매일 아침 인성그룹 본사 앞에서 출발한다는 것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의 딸이 감히 진성그룹의 누군가와 엮인 것이다.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다. 그는 딸을 되찾는 것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 대신 그는 거대한 금맥을 발견한 광부처럼 흥분했다. 그는 인터넷을 뒤져 진성그룹의 젊은 총수 강지훈의 사진을 찾아냈다. 그리고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내 딸이 아주 비싼 값을 하게 생겼구나. 그의 소나귀에서 새로운 계획이 더럽고 끈적한 거미줄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한유리의 회사 생활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이어졌다. 그녀의 성실함과 놀라운 업무 처리 능력은 자료관리팀의 명물이 되었다. 동료들은 더 이상 그녀를 굴러온 돌처럼 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꼼꼼함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강지훈과의 관계 역시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시선 속에는 이전에는 없던 어떤 종류의 관심이 담겨 있었다. 변화의 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유리는 부장의 지시로 긴급 서류를 들고 CEO 사무실로 향했다. 그런데 평소라면 고요해야 할 비서실 앞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했다. 김 비서를 비롯한 직원들이 모두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리고 안쪽 사무실에서는 낮지만 날카로운 고성이 희미하게 새어 나오고 있었다. 김 비서는 유리를 발견하고 조용히 손짓하며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결과로 증명하라고 했을 텐데 이깟 일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그룹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강지훈의 것이 아니었다. 1인 강지훈의 무리들의 발성계 박에 섰네. 더 늙고 더 권위적인 듣는 사람을 압도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너는 내 아들이기 이전에 지인성의 후계자다. 감정에 휘둘려서
판단력을 흐리는 놈은 자격이 없어. 유리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저 목소리의 주인은 분명 진성 그룹의 총수 강 회장일 것이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 남성이 매서운 얼굴로 걸어 나왔다. 그가 바로 강 회장이었다. 그는 복도에 서 있는 유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차가운 눈빛으로 앞만 보며 지나갔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유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강지우는 거대한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더 단단하고 외로워 보였다.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지? 그가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유리처럼 차갑게 갈라져 있었다. 유리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부장님께서 긴급히 결제를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이 지워진 가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유리는 보았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하게 일렁이는 분노와 상처를.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거웠다. 지우는 돌아오자마자 서재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저녁도 거른 채 독한 위스키만 연거푸 마시는 듯했다. 유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거실 소파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낮에 들었던 강 회장의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다. 아들이 아닌 후계자,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경고. 그 말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지훈의 가슴에 박혔을 것이다. 자정이 넘은 시간 유리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 따뜻한 꿀물을 한 잔 탔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서재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책상에 기댄 채 텅 빈 눈으로 창밖의 어둠을 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거의 바닥을 드러낸 위스키 병이 놓여 있었다. 유리는 말없이 다가가 그의 앞에 꿀물 잔을 내려놓았다. 지훈은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취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평소보다 조금 풀려 있었다. 왜 아직 안 자고 있지? 그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다. 대표님께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서요. 유리는 시선을 내리깐 채 대답했다. 그녀의 조용한 배려에 그의 단단했던 가면이 아주 조금 허물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픽하고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내 아버지는 나를 단 한 번도 아들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나는 언제나 진승의 후계자였고 감정은 불필요한 사치품이었지. 결과만이 유일한 가치였고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오랜 시간 억눌려온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유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그저 들어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과거에 딱 한 번 감정을 믿었던 적이 있었어. 그는 말을 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이자 동업자였지. 내 모든 것을 믿고 맡겼는데 결국 그는 내 뒤통수를 치고 회사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팔아넘겼어. 그를 막으려던 과정에서 한 사람이 다쳤지. 아주 많이. 그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다. 그때 깨달았어. 감정 신뢰 그런 것들은 결국 약점일 뿐이라는 걸. 그래서 누구도 믿지 않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기로 결심했지. 그의 고백이 끝나고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가장 약한 모습을 그녀 앞에서 드러내 보인 것이다. 유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해해요.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기분 저도 알아요. 그녀의 말에는 어떤 가식이나 동정도 없었다. 오직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깊은 공감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아주 작게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단 한 번도 이런 눈빛을 본 적이 없었다. 자신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을 부서질 듯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길은 유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어떤 말도 필요 없는 깊고 완전한 이해의 순간이었다. 서재에서의 밤 이후 강지훈과 한유리 사이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졌고 그 자리에는 서툴지만 진솔한 감정의 교류가 싹트기 시작했다. 지훈은 여전히 표현에 인색했지만 유리를 향한 그의 시선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그는 가끔 그녀가 야근을 할 때면 말없이 저녁을 챙겨주었고 유리는 그의 텅 빈 펜트하우스에 따뜻한 음식을 차려놓고 그를 기다렸다. 두 사람은 위태로운 평화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조용히 보듬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유리의 아버지는 끈질기게 딸의 행방을 추적했고 마침내 그녀가 지인성 그룹 본사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아냈다. 그의 탐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그는 더 이상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치밀하게 그리고 악랄하게 자신의 딸을 믿기로 한 거대한 한탕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리가 혼자 있을 만한 순간을 노렸다. 어느 주말 오후 지훈이 급한 일로 잠시 회사에 간 사이 유리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이 예전 동네의 슈퍼 주인이라고 소개하며 유리의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 실려갔다고 말했다. 순간 유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무리 증오스러운 아버지라도 피를 나눈 가족이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연락하는 것도 잊은 채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병원 응급실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없었다. 유리가 불안한 마음으로 서성이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술 냄새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오랜만이구나, 내 딸아. 아버지였다. 그는 다치기는커녕 멀쩡한 모습이었다. 그의 눈은 술 기운이 아닌 섬뜩한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네가 없으니 아빠가 아주 심심했어. 같이 갈 데가 있으니 조용히 따라와. 유리는 저항했다. 소리를 지르며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싫어요. 놓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예전의 그 무기력한 주정뱅이가 아니었다. 그는 유리의 입을 막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병원 뒤편의 으슥한 골목으로 그녀를 끌고 갔다. 그곳에는 낡은 봉고차가 한 대 서 있었다. 유리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남자의 완력을 이길 수는 없었다. 그녀는 공포 속에서 차 안으로 던져졌고 차는 빠르게 병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회사 일을 마친 지훈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고요한 적막뿐이었다. 유리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라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을 시간이었다. 식탁 위에는 그녀가 외출하며 남긴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께서 다치셨다는 연락을 받고 잠시 병원에 다녀오겠습니다. 메모를 읽는 순간 지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지금 당장 한유리 씨의 휴대폰 위치 추적해. 그리고 보안팀 전원 비상 소집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움직일 준비시켜. 경찰에는 아직 알리지 마. 내가 직접 해결한다. 그는 전화를 끊고 자신의 모든 정보망과 자원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감히 자신의 사람을 건드린 자를 그는 결코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는 차가운 얼굴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유리의 아버지의 천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성그룹의 강지훈 대표님 되시나? 당신 지금 내 딸을 데리고 있던데. 남의 귀한 딸을 데려갔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마저 감돌았다. 지훈은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고 차갑게 물었다. 원하는 게 뭐지? 현금으로 50억. 내일 밤 12시까지 인천항 폐창고로 혼자 들고 와. 경찰에 알리거나. 딴 수작 부리면 내 여자는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남자는 거칠게 소리치고는 전화를 끊었다. 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50억은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유리의 안전이었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폐창고의 도면과 주변 지형을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가장 완벽하고 신속한 구출 작전이 짜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밤 약속된 장소. 지훈은 돈 가방이 든 커다란 더플백을 들고 홀로 낡은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안은 먼지와 녹슨 쇠 냄새로 가득했다. 저편에 유리가 의자에 묶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칼을 든 채 유리의 목에 겨누고 있었다. 돈은 가져왔나? 그가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지훈은 더플백을 그의 발치에 던져주었다. 돈은 여기 있다. 이제 그녀를 풀어줘. 남자가 탐욕스럽게 돈을 확인하는 순간 유리가 입에 물려있던 재갈을 뱉어내며 소리쳤다. 지훈 씨 안 돼요. 이건 함정이에요.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도망치기만 하는 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다. 이제 그만하세요, 아빠. 더 이상 아빠는 나를 망가뜨릴 수 없어요. 나는 이제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녀의 외침은 선언과도 같았다. 아버지로부터의 완전한 정신적 독립 선언. 남자는 딸의 변한 모습에 당황하며 칼을 고쳐 쥐었다. 시끄러워.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가 유리를 향해 칼을 휘두르려던 바로 그 순간 창고의 모든 문과 창문이 동시에 열리며 수십 개의 눈부신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지훈의 보안팀과 그의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 특공대였다. 남자는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지훈은 곧바로 유리에게 달려갔다. 그는 그녀를 묶고 있던 밧줄을 거칠게 끊어내고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주었다. 유리는 그의 품에 안겨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부서질세라 그녀를 더욱더 세게 껴안았다. 모든 위협이 사라진 텅 빈 창고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그리고 서로의 심장 박동을 확인하고 있었다. 폐창고의 소란이 잦아들고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이 멀어졌다. 강지훈은 한유리를 데리고 자신의 차로 돌아왔다. 차 안에 들어서자마자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둘만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유리는 여전히 그의 옷을 덮은 채 가늘게 몸을 떨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겪었던 극한의 공포가 쉬이 가시지 않는 탓이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히터를 최대로 틀고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유리는 그 온기의 의지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옆 얼굴을 보았다. 그는 앞만 보고 있었지만 핸들을 쥔 그의 손에는 하얗게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녀를 잃을 뻔했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초래한 자에 대한 분노가 그의 침묵 속에 응축되어 있었다. 그는 펜트하우스에 도착할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감정을 유리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다음 날 변호사가 펜트하우스를 방문했다. 그는 유리의 아버지에게 납치, 감금 공갈,
협박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이며 상습적인 폭행 전과까지 더해져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리는 담담하게 변호사의 말을 들었다.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 어떤 연민이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필요한 진술을 마치고 자신의 과거와 완벽하게 선을 그었다. 지옥 같았던 시간은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서 그 막을 내리게 될 터였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 평화는 이전과는 다른 색깔을 띠고 있었다. 지우는 며칠간의 휴가를 냈다. 진성그룹의 워커홀릭 CEO가 휴가를 냈다는 소식에 회사 전체가 술렁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온전히 유리의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각자의 책을 읽었다. 그 조용한 시간들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다. 유리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지훈의 얼굴에서는 딱딱한 가면이 벗겨지고 그 자리에 인간적인 표정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가끔 서툰 농담을 던져 유리를 웃게 만들었고 유리는 그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사소한 것들을 챙겨주며 그의 일상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차가운 펜트하우스는 마침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온기를 갖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거실 통유리창 앞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유리가 느꼈던 위압감과 이질감은 이제 없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오히려 아름답고 평화롭게 느껴졌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유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날 당신을 잃는 줄 알았어.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 인생은 언제나 통제와 계획의 연속이었어. 감정은 리스크였고 타인은 변수였지. 그래서 늘 벽을 치고 누구도 내 세상 안으로 들이지 않았어. 그는 유리를 자신의 쪽으로 돌려 세우고 그녀의 두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어. 계획에 없던 변수,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 당신은 내 모든 규칙을 무너뜨리고 내 얼어붙었던 세상 안으로 겁없이 걸어 들어왔지. 그는 유리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당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난 처음으로 통제력을 잃었어. 내 세상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지. 그때 깨달았어. 당신은 더 이상 내 세상 밖의 변수가 아니라 내 세상의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걸. 그의 진심이 담긴 눈빛이 유리의 심장을 뜨겁게 파고들었다. 그는 마침내 아주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고 가장 깊은 곳의 진심을 꺼내 보였다. 사랑한다, 한유리. 그 고백에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구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까치발을 들어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 또한 숨김없이 고백했다. 저도 아주 오래전부터 대표님을 사랑했어요. 차갑고 외로워 보였던 대표님의 세상에 제가 작은 온기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두 사람의 입술이 마침내 포개어졌다. 그것은 길고 긴 겨울의 끝을 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비 같은 키스였다. 1년 후 진성그룹 본사 앞 카페. 한유리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전공 서적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지원으로 그토록 원했던 대학에 입학해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떠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였다.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섰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직원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전의 냉혈한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는 유리를 발견하고는 눈짓으로 인사를 건넸다. 그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따뜻한 애정이 가득했다. 유리는 그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다.
한때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렸던 사람이 이제는 그녀의 삶의 일부이자 미래가 되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강변을 걸었다. 지훈이 물었다. 후회하지 않아. 나 같은 남자와 엮여서 힘들었잖아. 유리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아니요. 만약 그 비 오는 밤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똑같이 대표님의 차에 올라탈 거예요. 그녀가 웃으며 덧붙였다. 그날 밤의 비는 제 인생을 지옥에서 구원해준 행운의 비였으니까요. 지훈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함께 이겨낸 과거의 아픔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다. 비 내리던 하룻밤의 우연은 이제 서로의 삶을 구원한 필연이 되었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새로운 아침의 눈부신 햇살 속에서 그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